말을 끝까지 들어야지.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지영의 뺨을 때렸습니다. 친정 부모는 그 멍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장을 풀어놓았어요. 그 침묵이 지영을 더 깊이 가뒀습니다. 왜 아무도 묻지 않았을까요? 그 이야기는 지영이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로 돌아갑니다. 지영은 32살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째 남편 민호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처음엔 행복했습니다. 민호는 다정했고 지영은 그가 자신을 이해해준다고 믿었죠. 하지만 언젠가부터 민호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너는 왜 그것도 못해? 내가 뭐라고 했어? 처음엔 말로만 그랬어요. 지영은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하며 조용히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말이 손으로 바뀌었어요. 퇴근길 버스 안 지영은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피했습니다. 왼쪽 뺨에는 빨갛게 번진 손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아침에 민호가 휘두른 손바닥이 아직도 뜨겁게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말을 끝까지 들어야지. 민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방문을 닫아버렸고 지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지영아, 우리 왔다. 친정 부모였습니다. 어머니는 장바구니를 들고 아버지는 과일 박스를 안고 있었죠. 지영은 황급히 눈물을 닦았지만 얼굴에 남은 자국까지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지영의 얼굴을 봤어요. 잠깐 시선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식탁에 장을 풀어놓으며 요새 채소가 비싸더라 하고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영의 뺨을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린 채 민호는 어디 갔어? 하고 물었습니다. 지영은 그 침묵이 더 아팠어요. 왜 아무도 묻지 않는 거지? 속으로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는 네, 괜찮아요 하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사 내내 부모님은 민호 이야기만 했어요. 민호가 요새 일이 힘들다며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나 보구나. 지영이 내가 좀 이해해줘야지. 지영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자기 뺨에 선명하게 남은 손자국을 부모님이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게 차라리 맞는 것보다 더 아팠어요. 내가 틀렸나?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지영은 그날 밤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자기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멍은 점점 퍼져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그걸 입 밖에 꺼내지 않을 거라는 걸 지영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결혼 전에는 밝고 활발한 사람이었어요. 친구들과 웃고 자기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집안에서 지영은 숨을 죽이고 살았어요. 민호의 표정을 살피고 민호의 기분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괜찮을까? 오늘은 조용히 지나갈까? 매일이 그런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지영은 회사에서도 예전처럼 웃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이 괜찮아? 하고 물으면 네, 괜찮아요 하고 대답했지만 그 누구도 깊이 파고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지영의 겉모습만 보고 행복하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매일 밤 혼자 울었어요. 결혼 초 민호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데이트할 때는 지영의 말을 끝까지 들어줬고 작은 것 하나도 챙겨줬어요. 우리 평생 행복하게 살자. 민호는 그렇게 말했고 지영은 정말 그럴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짜증이었습니다. 밥이 왜 이래? 집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지영은 더 잘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민호의 불만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처음으로 손이 올라왔어요. 지영은 그날 밤 혼자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거야. 민호도 힘들어서 그런 거야. 하지만 그 일은 일시적이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점점 자주 반복됐고 지영은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친정 부모님 앞에서조차 지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침묵 속에서 지영은 점점 더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게 정말 내 삶일까? 그날 밤 지영은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오래된 연락처 하나가 떠 있었어요. 은서, 대학 때부터 친했던 친구였습니다. 지금은 여성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하고 있었죠. 지영은 몇 번이나 문자를 쓰다가 지우기를 반복했어요. 말해도 될까? 은서도 날 이상하게 볼까? 하지만 결국 지영은 짧은 문장 하나를 보냈습니다. 준비됐어. 단 3글자였지만 지영에게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말이었어요. 몇 분 후 은서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11시 센터 앞 카페에서 보자. 지영은 휴대폰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지영은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거짓말이었지만 사실 마음은 정말 아팠어요. 11시 지영은 카페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기다리고 있는데 은서가 들어왔어요. 지영아. 은서는 지영을 보자마자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지영은 은서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언니, 괜찮아. 천천히 말해도 돼. 은서는 지영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지영은 한참을 울다가 조금씩 이야기를 꺼냈어요. 민호가 처음 손을 댄 날 부모님이 멍을 보고도 못 본 척한 일, 매일 화장으로 얼굴을 가리며 출근하는 자신의 모습. 은서는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들어줬어요. 지영의 이야기가 끝나자 은서는 가방에서 작은 파우치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영아, 이제 내가 겪는 걸 증거로 만들자. 지영은 파우치를 받아들었어요. 은서가 설명했습니다. 여기 녹음기가 있어. 민호가 소리 지르거나 위협하면 녹음해도.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간이 기록장이야. 날짜, 시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라도 적어도 나중에 다 증거가 돼. 은서는 계속 설명했어요. 비상 연락망도 넣어뒀어. 위급하면 바로 연락할 수 있는 곳들이야. 경찰, 센터, 쉼터 번호 다 있어. 마지막으로 은서는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상담 일정표야. 매주 한 번씩 만나자. 혼자 견디지 마. 지영은 파우치를 꽉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언니, 나 진짜 할 수 있을까? 은서는 지영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할 수 있어. 내가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이미 시작한 거야. 지영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언니. 천천히 가도 돼. 나는 언제든 내 편이야. 카페를 나서며 지영은 가방 속 파우치를 만졌습니다. 그 안에는 녹음기와 기록장, 그리고 비상 연락망이 들어 있었어요. 마음 한 곳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나는 혼자가 아니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영은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나도 탈출할 수 있을까? 이 집에서, 이 삶에서.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은서가 건넨 파우치가 지영에게 작은 희망을 줬습니다. 그날 밤 민호가 늦게 들어왔어요. 저녁은 냉장고에 있어요. 민호는 짜증 섞인 얼굴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차가운 밥을 어떻게 먹어?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돼요.
지영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민호는 지영을 힐끗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밥을 데웠습니다. 지영은 방으로 들어가 파우치를 서랍 깊숙이 숨겼어요. 그리고 기록장을 꺼내 첫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기록한다. 나를 지키기 위해. 지영의 손은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지영은 매일 밤 민호가 잠든 후 기록장에 그날 있었던 일을 적었습니다. 오늘 민호가 소리를 질렀다. 내가 설거지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오늘은 손을 들었지만 내가 피하자 그냥 방으로 들어갔다. 작은 글씨로 적힌 문장들이 하나씩 쌓여갔어요. 지영은 녹음기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목소리를 높이면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엔 손이 떨렸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은서와 다시 만났어요. 어때? 기록은 하고 있어? 응, 매일 쓰고 있어. 지영은 기록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은서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지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지영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인정해주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어요. 지영아, 언제든 나올 준비되면 말해. 내가 도와줄게. 은서의 말에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무서웠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자신에게도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지영은 기록장 마지막 페이지에 조용히 적었습니다. 나는 나갈 수 있다. 언젠가는. 기록을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지영의 기록장은 점점 두꺼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호의 폭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지영의 통장을 가져갔습니다. 이제부터 생활비는 내가 관리할게. 왜요? 제 돈인데. 지영이 반문하자 민호는 차갑게 웃었어요. 내 돈? 우리 돈이지. 근데 너는 돈 관리를 못하잖아. 저는 잘하고 있어요. 말대꾸 그만해. 어차피 내가 번 돈도 내가 있어서 벌 수 있는 거야. 민호는 지영의 통장과 카드를 모두 가져가 버렸습니다. 지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지영은 기록장에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경제적 통제 시작. 통장과 카드 모두 빼앗김.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지영에게 은행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대출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지영은 깜짝 놀랐어요. 대출? 나는 신청한 적 없는데? 급하게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300만 원 대출이 실행됐습니다. 제가 신청한 게 아닌데요. 신청서에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영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민호가 자기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은 거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민호에게 물었어요. 내 이름으로 대출 받았어요? 민호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회사 일 때문에 급하게 필요했어. 걱정하지 마. 내가 갚을게. 제 동의도 없이 어떡해. 부부끼리 그게 뭐 어때서?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민호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TV를 켰어요. 지영은 방으로 들어가 기록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내 명의로 몰래 대출 300만 원. 동의 없이. 손이 떨렸지만 지영은 또박또박 적었어요. 며칠 후 민호가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발걸음이 비틀거렸어요. 지영아, 물. 지영은 물을 따라줬습니다. 민호가 물을 마시다가 갑자기 컵을 던졌어요. 왜 이렇게 차가워? 냉장고에서 막 꺼낸 거예요. 그럼 미지근하게 줘야지. 내가 뭘 해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민호는 소리를 지르며 지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영은 재빨리 주머니 속 녹음기 버튼을 눌렀어요. 너 같은 건 어디 가도 못 살아. 민호의 취한 목소리가 또렷하게 녹음됐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너를 봐주겠어? 내 부모도 너한테 관심 없잖아. 그만해요. 뭐? 그만하라고? 내가 나한테 명령해? 민호가 손을 들었지만 지영이 빠르게 피했어요. 민호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영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녹음을 멈췄어요. 파일을 재생해 보니 민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증거가 있어. 지영은 파일을 여러 곳에 백업했어요. 다음 날 은서를 만났습니다. 언니, 이거 들어봐. 지영은 녹음 파일을 들려줬어요. 은서는 끝까지 듣고 지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런데 은서의 표정이 조금 심각해졌어요. 지영아, 너한테 말해줄 게 있어. 뭔데? 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한테 피해본 사람이 너만이 아니야. 지영은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이야? 센터에 상담 온 다른 여성들 중에 민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야. 은서는 계속 설명했어요. 민호가 전에 사귀던 여자들도 같은 폭력을 겪었대. 경제적 통제, 언어 폭력, 심지어 명예 도용까지. 지영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럼 나만 잘못한 게 아니었구나. 그래. 이건 내가 잘못된 게 아니야. 그가 잘못된 거야. 은서의 말에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동안 지영은 모든 게 자기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부족해서, 자기가 이해심이 없어서 민호가 화를 낸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민호는 누구와 함께 있어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지영아, 너는 피해자야. 그걸 잊지 마. 은서의 말이 지영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영은 생각했어요.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날 밤 지영은 기록장에 적었습니다. 오늘 알게 됐다. 민호의 피해자가 나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글씨는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어요. 지영은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작은 불빛들이 보였어요. 나처럼 아픈 사람들이 저 불빛 속 어딘가에 있겠지. 지영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벽 너머에는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가 지영에게 힘을 주고 있었어요. 나는 나갈 수 있어. 우리 모두 나갈 수 있어. 지영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지영은 처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잠들었어요. 지영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그날 아침 지영은 기록장과 녹음 파일 그리고 민호가 몰래 받은 대출 서류를 모두 가방에 넣었어요. 은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경찰서 갈게. 은서는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내가 같이 갈게. 혼자 가지 마. 오전 10시 지영과 은서는 경찰서 앞에 섰습니다. 지영의 손이 떨렸어요. 괜찮아? 은서가 물었고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해야 할 일이야. 두 사람은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원실에서 가정폭력 담당 수사관을 만났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수사관은 피곤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남편의 폭력을 신고하러 왔어요.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사관은 반신반의하는 얼굴로 서류를 꺼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지영은 가방에서 기록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여기 모두 적혀 있어요.
날짜별로요. 수사관은 기록장을 펼쳤어요. 한 장, 두 장 넘기다가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게 다 사실인가요? 네. 그리고 녹음 파일도 있어요. 지영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너 같은 건 어디 가도 못 살아. 민호의 목소리가 경찰서 민원실에 울려 퍼졌어요. 수사관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정서적 학대네요. 그리고 이 대출 서류는 제 동의 없이 제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았어요. 지영은 은행 문자와 대출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수사관은 서류를 꼼꼼히 봤어요. 명의 도용도 확인됐고요. 부인, 이건 충분히 입건할 수 있습니다. 지영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누군가 자기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진술서 작성하시고 정식으로 고소하시겠어요? 네, 하겠습니다. 지영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일주일 후 은서의 소개로 기자 한 명을 만났습니다. 김나윤, 여성 인권 전문 기자였어요. 지영 씨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카페에서 나윤이 말했습니다. 지영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나윤은 끝까지 경청했습니다. 지영 씨,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죠. 나윤은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어요. 수많은 여성들이 지금도 같은 일을 겪고 있어요. 하지만 침묵하고 있죠. 지영 씨의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이 될 거예요. 기사를 쓰시려고요? 네. 실명은 가리고요. 하지만 증거는 있어야 해요.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지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드릴게요. 이틀 후 기사가 나왔습니다. 착한 남편에 가면 벗긴 한 여성의 용기. 제목이었어요. 기사에는 지영의 이야기가 자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의 일부, 기록장 사진, 대출 서류 증거까지. 기사는 빠르게 퍼졌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나도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이런 일이 더 알려져야 해요. 하지만 민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기사가 나온 다음 날 민호는 자기 SNS에 글을 올렸어요. 아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제가 많이 도와주려 했지만 오히려 저를 가해자로 몰고 있어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겁니다. 민호의 글에도 댓글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곧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녹음 파일은 뭐죠? 명의 도용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증거가 너무 명확한데요. 기자 나윤은 추가 기사를 냈습니다. 가해자의 전형적인 반응, 피해자 탓하기. 그 기사에는 민호와 같은 패턴을 보이는 가해자들의 사례가 상세히 나와 있었어요. 여론은 점점 민호에게 불리해졌습니다. 경찰도 움직였어요. 민호 씨를 참고인 조사하겠습니다. 수사관이 지영에게 연락했어요. 증거가 충분해서 재수사에 들어갑니다. 지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후 민호의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온라인에서 민호의 신상이 퍼지며 회사에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저런 사람이 회사에 있어도 되나요? 결국 민호는 회사에서 대기 발령을 받았어요. 민호의 착한 남편 이미지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은서와 함께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어요. 무섭지 않아? 은서가 물었습니다. 무섭지. 하지만 이제는 숨지 않을 거야. 지영의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그날 밤 지영은 기록장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내 목소리가 세상 밖으로 나왔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창밖에는 달이 떠 있었어요. 지영은 그 달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 끝에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서가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영아, 안전 숙소 준비됐어. 오늘 바로 나올 수 있어? 지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대답했어요. 응, 나갈게. 그날 오후 지영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기록장, 그리고 은서가 준 파우치. 민호는 회사에 있었고 집은 조용했습니다. 지영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어요. 5년을 살았던 공간이었지만 아무런 미련도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지영은 열쇠를 식탁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은서가 차를 가지고 와 있었어요. 준비됐어? 응. 지영은 차에 탔고 두 사람은 안전 숙소로 향했습니다. 숙소는 작은 원룸이었어요.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작은 부엌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영에게는 궁전처럼 느껴졌어요. 여기가 내 공간이야. 아무도 침범할 수 없어. 은서의 말에 지영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처음으로 두려움 없는 밤을 맞았어요. 민호가 언제 들어올까?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그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며칠 후 은서가 지영을 데리고 센터로 갔어요. 오늘 너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만날 거야. 작은 상담실에 두 명의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35살쯤 되어 보였고 다른 한 명은 지영과 비슷한 나이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영이에요. 저는 수진이에요. 저는 미라예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눈빛만으로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 남은 상처는 서로를 이해하게 하는 언어였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도 남편한테 5년 동안 맞으며 살았어요. 미라도 말했습니다. 저는 7년이요. 도망치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랬어요. 매일 도망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죠. 세 사람은 한참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울고 웃고 서로를 위로했어요. 그러다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뭔가 만들어 볼까요? 뭐요? 지영이 물었어요. 웹페이지요. 우리 이야기를 올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낼 수 있게. 미라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저 웹디자인 조금 할 줄 알아요. 지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우리 함께 만들어요. 그날부터 세 사람은 작은 웹페이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우리는 침묵하지 않는다. 지영은 자기 이야기를 올렸고 수진과 미라도 각자의 경험을 적었어요. 웹페이지는 조금씩 알려졌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용기 내볼게요. 이 글을 읽고 위로받았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힘이 돼요. 한편 민호는 끝까지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아내가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하지만 법원은 달랐어요. 지영이 제출한 증거들, 녹음 파일, 기록장, 대출 서류를 모두 검토한 결과 법원은 지영의 보호 명령을 즉각 승인했습니다. 민호 씨는 지영 씨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판사의 말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민호는 회사에서 직위를 박탈당했습니다. 당분간 자택 대기하십시오. 민호의 착한 남편 이미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지영은 그 소식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밤이 되었어요. 지영은 원룸 창가에 앉아 작은 초 하나를 켰습니다. 촛불이 조용히 타올랐어요. 예전엔 촛불이 흔들리면 금방 꺼질 것 같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촛불은 흔들리지 않고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지영은 그 빛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를 구한 건 용기가 아니라 나 자신을 믿기 시작한 마음이었다. 지영은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이제 알았어요. 자기도 그 별처럼 빛날 수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지영은 수진, 미라와 함께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우리 웹페이지 방문자가 1000명 넘었어요. 미라가 신나서 말했어요. 정말요? 지영은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상담 신청도 20건이나 들어왔어요. 수진이 덧붙였어요. 세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해냈네요. 지영이 말했고 수진과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아직 많아요. 지영은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자기가 겪은 고통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지영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았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배웠다. 앞으로도 길은 험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내 옆에는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고 내 안에는 나를 지킬 힘이 있으니까. 지영은 일기를 덮고 다시 창가로 갔어요. 촛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그 빛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지영 자신에게서 나오고 있었어요.